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가 후딱 지나갔나요? 어제 또 세법 교재가 어디 있나 찾느라 고생 많았죠?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취득세 이어서 설명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공부 안 하는 분 많죠? 공부해 봤어요? 요거 가지고서 공부를 한 다음에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16개 중에서 12개 이상은 다 맞출 거예요. 공부한다면. 이 내용이 얇지만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것만 달달달달.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특강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한 거거든요. 방문각에서. 이거 어디라고 얘기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요렇게 해서 도해식으로 해서 5개. 딱 11페이지. 이것만 하면은 하루 하면은 2달 배울 거 다 끝내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강의를 내가 안 했었는데 특강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가서 시험 보기 전에 9월 달에 특강을 했더니 그 수강생분들이 절 처음 보는 분들인데 너무 좋다고 이제 다 귀에 열렸다고 고맙다고 그날 결석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 앞에서 전화하고 니들 후회할 거라고. 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요거 딱 10페이지. 그 다음에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짧으니까 들고 다니기 뭐해서 요렇게 양면이 아니라 한쪽으로 해서 11쪽. 그것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여태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거 믿고서 놀아도 돼. 그날 하루만 딱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만 딱 하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작년에도 성공을 해서 16개 항상 한두 개 이상한 거 나오니까 이것도 싫다. 봐요. 기본서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약집 있죠. 그 다음에 더 줄여줬죠. 요것만 달달달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따도 하겠지만 과세 대상이 나왔다. 그럼 과세 대상 요놈, 얘는 필요 없고 요놈, 요놈, 요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비교해서. 그리고 요거는 출제가 됐으니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쪽도 너무 많으니까 올해 출제가 됐던 것들은 다 이렇게 없애버릴 거예요. X.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만 달달달달 하면 나중에 작년에 전라도 광주 학원에서 한 남자분이 요걸 갖다가 요 넓은 페이지로 하나로 해서 요약을 했어. 워드를 쳤어.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한눈에는 볼 수 있지만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글씨가 너무 적어. 이거 보려면 돋보기 있어야 돼. 그랬더니 나중에 2페이지로 해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나눠주더라고요. 일일이 워드 다 치고 워드 치면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점수 13개 맞고 잘했다. 다른 거 너무 잘해갖고 또 합격을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년. 세법은 항상 하는 얘기죠. 양이 많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공인회계사 시험이 아니니까. 세무사 시험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 했던 거 있죠. 문제풀이 특강 했던 거. 그 문제하고 이론은 요것만 하고 2개만 달달달 보면은 요약집 갖다 버려도 돼. 기본서 갖다 버려도 되고. 이것만 시험 볼 때까지 달달달달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그럼 나중에 문제 지문 찾는 걸 우리가 터득하게 되니까 그걸 특강 때 다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지 거기 나와 있었던 거 100문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11쪽. 요것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짧은 시간 안에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내가 감히 말씀드릴 테니까 맨날 두꺼우면 뭐해? 공부 안 하는데. 얇게 해줘도 뭐해? 공부 안 하는데. 마지막 기회예요. 이러니까 무슨 홈쇼핑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내가 이 왜 얘기하냐면 저도 이번 토요일날 중요한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봅니다. 한 달만 연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4일간 올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그렇고 화, 수, 목, 금 토요일날 시험 보는 거고, 요것만 됐다 그러면 내가 아주 대한민국 다 힘들 수 있는데 그 영어가 도대체 안 되네요. 그러니까 6개 과목이거든요. 그걸 갖다 4일간 한번 두들겨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방법을 터득을 하면, 대신에 객관식이니까 1차에 1차 객관식, 이거 붙으면 주관식으로 해서 논술식 2차가 있고, 그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예? 필기시험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하냐면, 그래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데, 이것만 됐으면 내가 이제 파티를 열겠는데 자신이 전혀 없어요. 공부 안 하다가 6개 과목, 저 공인중개사도 6개죠. 자신 있는 게 있고 자신 없는 게 있죠. 과목 중에서 나랑 똑같아. 다 자신 없어. 똑같아. 내 마음 똑같아서 그걸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그 객관식 문제 푸는 비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도 적용을 해봐갖고, 적용을 해서 몇 개 더 맞으면 되죠. 그래서 목표, 영어가 40개가 나오네. 각 과목당 40개씩이에요. 똑같아요, 중개사랑. 영어 40개 중에서 꽈락이 40점이니까 영어는 무조건 16개 맞자. 그럼 나머지 자신 있는 거에서 빌려주면 되니까 그 전략으로 해서 오늘부터 합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요령을 알기 때문에 세법이라는 건 절대로 공인중개사의 비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10회 때까지는, 2010년까지는 다 만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세법 다 만점이, 짧고 답이 보이게끔 나왔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출제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 세법 중에서 하나 어이없는 거, 농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세법 문제, 농지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법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교재에 없는 게 나왔다, 한두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듯이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빌려주고 1차 민법개론, 뭐 다른 과목은 내가 얘기할 게 없으니까 공법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디서 빌려줘요? 중개사법에서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4일 동안 한번 미쳐보려고. 근데 오늘은 미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따 점심 먹고 녹음해서 내일부터 하지 3일간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은 써지는데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조금 쉴다 그러면은 책을 펼치기가 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 내 심정 똑같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고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거 나올 거 안 나올 건데도 구태여 강의하면서 속썩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분량 많으면은 다 소화 못해. 그럼 공부는 하지도 않고 많이 틀리게 되죠. 그럴 바에는 제가 말하는 게 뭐죠? 나올 것만 하자. 그럼 다는 못 맞더라도 최소한 12개 정도는 맞추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략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제 말뜻 이해가죠? 이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도 내 자신한테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가 왜 딴 분들은 이렇게 줄인 분은 대한민국에 세법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주죠. 왜? 다 범위니까. 나올 것 같으니까. 안 나오면 욕먹을까 봐. 근데 그래서 욕먹고 말지 뭐. 그렇잖아요? 나올 것만 한 놈만 두들겨 패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11조까지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 한 권에 있는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다음 달이죠. 시간 여유 있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은
국가 재난 지원금 이것도 되죠? 잘 됐어요. 그걸로 해서 하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받은 거 다 썼어요. 이 표정은 왜 그래? 빨리 써야 돼. 그래야 주변에 저기 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그게 빨리 써버리고 없애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게 낫죠. 아껴갖고 8월까지 가면 뭐하겠어. 그분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그래서 기부하려고 했다가도 기부할 바에는 받아서 주변 우리 동네에 쓰자. 잘했죠? 다 썼어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고요. 자, 이제 출발할까요? 그날 하루 6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토요일 날 오셔갖고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하고 점심 먹고 3시간 하고 집에 가고 이러면 2달 과정 더 이상 없으니까. 만약에 그날 했는데 이해가 안 갔다, 하루 보람이 없다, 전 매년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개정된 것만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갔다, 그럼 환불해달라고 하세요. 내 개인 돈으로 돌려줄 테니까. 표정 그럼 모른다고 할까?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 믿고서 또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내가 여러분 같이 도와드린다는 건 안 해. 내가 이끌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요. 속는 셈 치고. 그러면 가성비 효자 과목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땐 이렇게 합니다. 세법에서 이제 테두리를 정하세요. 우리가 조세 총론을 배웠죠. 총론은 전체적인 조세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고,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단원별로는 틀을 만들어 드릴게요. 틀.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틀은 첫째, 과세요건이라는 걸 배웠죠. 해보자. 과세요건. 내가 11월 달인가 개강 첫날부터 강조한 거예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다고. 이건 어느 페이지에 있나 쳐다볼 필요도 없어. 내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뭐냐? 세법이다 그러면 세금이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뭐냐?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 과세 대상이 있죠. 해보죠. 과세 대상.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얼마 가지고 세금 계산하느냐?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비율 몇 프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율. 이 4가지는 무조건 취득세도 4개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4개 나오고 각 조세별로 이걸 틀을 막아. 항상 4가지를 우선적으로 하세요. 틀림없이 나오죠. 그러면 이러한 과세 요건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인데 이 중에서 야, 너 짠하구나. 짠할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조건을 걸죠. 요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비과세. 그럼 조건이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비과세 되는 걸 빼면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럼 세금을 과세 부과할 때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느냐? 바로 이 6가지가 모든 조세의 뼈대예요. 모든 조세는 이거가 제일 심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세 배울 때, 등록면허세 배울 때, 재산세 배울 때 기본적인 6개만 알아두면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심장이니까. 그래서 요게 취득세 때 요게 나왔다. 그럼 다음 연도에는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요약이 들어가면 되죠. 딱 6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나머지는 이렇게 징수한다. 이게 세금의 뼈대, 심장이에요. 요것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느냐? 취득세라는 걸 배우는데 취득세가 몇 문제 나오죠? 3문제. 첫째, 총설이라고 나온 거 있죠? 11조. 총설이라고 나온 건 어디에서 배운 거 밑줄 쳐드렸죠? 조세 총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셔요?
총설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우리 밑줄 쳐드렸죠? 11쪽입니다. 11쪽. 그럼 거기에는 조세 총론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과세대상이 나오죠. 자, 저거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5개. 토지,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회원권까지 15개인데 올해 처음 신설 추가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양식업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박스로 해서 여러 개를 나열해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따라서 과세 대상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15개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과세 대상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범위 배웠죠. 취득의 범위다 그랬으면 취득과 양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취득의 범위는 자, 사실상의 취득이다. 요건 언제 취득한 거죠?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사온 거야. 간주 취득은 언제 사온 거죠? 옛날에 사온 거죠. 일단 그렇게 접근해. 취득의 범위다 그랬으면은 사실상의 취득은 오늘 사온 거고, 간주 취득은 언제 사온 거다? 옛날에 사온 거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괄호 열고 하나 쓰라고 그랬죠. 뭘 쓰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요번에 나올 때가 됐는데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온다고 그랬죠. 어이? 그럼 첫째 부대 설비가 나왔다 그랬으면 답 찾는 요령. 부대 설비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면 맞는 거고, 가설한 자다 그러면 뭐다? 틀리는 거야. 모든 시험에 얘가 이렇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몇 번 해봤죠? 많이 했어요. 앞으로 문제 풀 때 똑같아. 부대 설비가 나오면 눈으로 보지 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맞는 거고, 가설한 자다. 그럼 틀린 거고. 시험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 벌써 몇 달째 했는데도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나오는 게 뻔하니까. 그 다음 수입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수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9번 보세요. 과점주주. 자, 그럼 과점주주 한번 해드릴게. 과점주주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주. 그런데 주식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만 해당이 된다. 비상장 법인만 과점주주예요. 그럼 시험에 뭘로 나올 수가 있을까? 상장법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과점. 과점이라는 건 독과점. 많이 갖고 있다. 그럼 과점이라고 그러면 숫자상으로 얼마가 기준이 되느냐?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초과 미만 항상 얘기했죠. 초과 미만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그 숫자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딱 50%인 경우, 몇 년 전에 이게 출제됐죠. 50%인 경우는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50% 초과돼야 되니까. 근데 시험에 딱 50%인 경우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야. 과점주주가 아니면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러면 과점주주다 그랬으면은 꼭 문제가 나왔을 때 과점주주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설립이란 말이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설립이라는 건 물론 법인 설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볼 때 얘부터 보면 안 돼요. 과점주주부터 먼저 보고 설립이란 말이 있나 없나 봐. 설립 시 과점주주다 그러면
이 회사 얘가 설립한 거야. 그럼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법인세 내겠죠. 거기에다 취득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되겠죠. 따라서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립 시 과점주주로 시작을 출발을 하게 되면은 금수저예요. 얘가 설립한 거야. 따라서 법인세 부담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 찾는 거예요. 과점주주가 나왔을 때 뭐가 있나 없나 보라. 설립이란 말이 있나 없나 봐라. 설립인데 설립시라고만 봐야 돼요. 설립 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가 되는 거죠. 설립 후. 자, 설립 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느냐? 증자라는 말을 씁니다. 해보자. 증자. 증자는 뭐냐?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의 증가라는 건 뭐냐? 법인은요,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요, 줄어요? 다시, 주식이라는 걸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요, 줄어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야. 증자라고 그래요. 주식 발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증자. 거꾸로 주식을 사왔어.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왔으면 시장에 우리 회사 주식이 줄어들겠죠. 주식이 줄어들면은 자본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그럴 땐 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법인에서는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수 늘어났네? 자본도 늘겠네? 증자라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주식수를 줄이면 자본이 줄었겠네? 감자라는 용어를 쓴다. 감자는 부동산세법에 안 나옵니다. 증자라는 말만 나와. 주식 발행이란 얘기죠. 그래서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게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에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답 찾는 요령, 과점주주 먼저 보고 설립을 보는 거예요. 답 찾는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도 하나 여기다 설명해 드릴게. 과세대상이 나왔을 때 답 찾는 요령 두 번째예요. 과세대상이 15개죠. 따라서 이렇게 2개 이상이 나열이 된다. 잘 들어요? 세법에서 2개 이상 콤마가 있으면서 나열이 된다. 그럼 항상 뒤에 함정이 있어요. 가운데나 뒤에 함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밑줄을 치면서 보란 얘기야. 이게 답 찾는 비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험 보러 가서는 긴장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만 보는 수험생들이에요. 가운데 걸 빼먹어. 뜨문. 그래서 함정을 가운데 많이 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과세대상 같은 거 많이 나와. 2개 이상 나열이 되면 함정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아니지. 오늘 또 더워지겠어? 2개 이상 나열했다. 그럼 앞에다가 함정을 주면 뒤에 거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개 이상 나열이 되면 함정은 어디 있다? 뒤에다 만들어 놓는 거야. 읽다가 지치라고. 이거 굉장한 비법입니다. 답 찾을 때 꼭 명심하세요. 2개 가르쳐 드렸어. 과점주주 먼저 보고 설립을 봐라. 얘는 콤마가 2개 이상 나오면 뒤에부터 밑줄을 잘 치면서 봐라.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과점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데 2가지 사례를 해볼게요. 잘 보셔요. 거기다 안 써드렸습니다. 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갑 내비로둬요.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법인 설립이 됐는데 몇 프로로 출발했느냐? 60%로 출발했어. 설립할 때 60%다. 일단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점주주지만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얘는 평생 늙어 죽도록 60%까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한 번 냈으면, 한 번 면제받았으면 거기까지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증가 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평생 60%는 안 내는 거야. 이해 가세요? 노. 또 숫자 나오니까 겁먹었어.
요번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5%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됐죠? 65%.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미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죠.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만. 몇 프로 증가됐는데? 그렇죠. 이거예요. 5%. 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20%를 매각을 했어. 매각을 했으니까 취득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65에서 20 빼니까 몇 프로? 45%.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여유자금이 있어서 10%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모두 몇 프로가 된 거죠? 55%.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 그럴 때는 증가분만 취득세 내야죠. 그러면 얼마 늘어났냐? 10% 늘어났죠. 거봐, 고개 끄덕거리고 난리가 났어. 과거에 몇 프로까지 갖고 있었어? 그럼 65%까지는 평생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증가된 게 있어요, 없어요?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는데 증가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요 말 이해 가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요번에 여유자금이 있어갖고 30%를 취득을 했다. 그럼 몇 프로가 됐죠? 75%.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과거에 증가분만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럼 과거에 몇 프로까지 갖고 있었죠? 지금 몇 프로 됐죠? 그럼 몇 프로 증가됐죠? 그렇죠. 10%만 취득세 내는 거죠. 요 말 이해가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평생 60%까지 세금 안 내는 거야. 했다가 증가분에서만 취득세 내라 이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시험에 요게 많이 출제됩니다. 몇 프로냐 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있어요. 10%가 되겠죠? 그럼 요게 시험에 나오기 위해선 얘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 문제가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설립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몇 프로 취득으로 간주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따라봐요. 설립시, 이미, 다시.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하나 더 해볼게요. 법인 설립시 50% 소유했다.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재밌는 게 설립시면 무조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과점주주가 돼도 취득세 안 내고 얘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설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노. 겁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 여유자금이 있어갖고 5%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모두 몇 프로? 55%가 됐죠.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죠. 따라해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밀린 거 한꺼번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밀린 거니까 여기는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자격이 미달이 돼서 안 낸 거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밀린 거 한꺼번에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의무가 있다 이게야. 그럼 전부니까 몇 프로가 될까? 그렇죠. 55% 취득세 내는 거야. 그리고 평생 55%까지는 또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증가분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설립시 과점주주는 얘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는 거고,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면 자격이 미달이 돼서 안 내는 거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은 얘랑 똑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또 여유자금이 있어. 5% 취득했다. 모두 몇 프로가 됐죠? 60%. 그러면
과점주주인데 이미 과점주주가 됐죠. 임이면 뭐에 대한 것만? 증가분. 어이구 잘해요. 그럼 몇 프로가 될까? 그렇죠, 이거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유자금이 필요해서 20%를 매각을 했어. 몇 프로 남았죠?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여유자금이 있어서 5% 취득을 했어요. 몇 프로? A 15%. 55%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증가분만 취득세 내죠. 그러면 얼마까지 세금만 내는 거야? 지금 55% 됐으니까 증가분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취득은 했지만 자격이 안 돼서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다가 요번에는 뭔지 알겠죠, 이거? 몇 퍼센트 살까요? 30% 취득했어. 몇 프로가 됐죠? 그럼 과점주주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옛날에 몇 프로까지 냈어? 지금 몇 프로? 그럼 증가분 몇 프로? 10%.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최초, 전부, 이미, 증가, 다시, 증가. 요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하죠. 이런 걸 우리가 기출문제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해보죠. 과점주주. 계산으로 나올 땐 요거 물어보는 거.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랑 비교해서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낸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여기까지 냈다. 그럼 평생 여기까지 안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증가분만 내는 거죠. 이해가시겠나? 해서 이론 나올 땐 설립시 아니면 요렇게 두 가지에 대한 것 아시면 끝. 그래서 9번 보면은 괄호 안에 동그라미 설립시 과점주주 요거 문제 풀 때 요거 공식이에요. 뭐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과점주주 먼저 보고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죠. 10번. 10번 하나만 써놓죠. 신탁재산. 신탁재산 기억나나요?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 여기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갖고 싶어요. 관리하기가 힘들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죠. 야, 을아, 상가 건물 3년만 네가 관리해줘. 신탁계약을 맺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위탁자. 부탁을 했다 이거죠. 을이라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수탁자. 그럼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럼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형식상의 이전이야. 신탁법상에. 이럴 때는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가 되는 것. 이따 배울 거예요. 계약이 끝났다. 찾아와야죠.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탁탁이끼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탁탁이끼리 소유권 이전은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가 됩니다. 이따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누가 주인이야? 위탁자.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위탁자. 그럼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 수탁자. 1년에 한 번 재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 수탁자. 그러니까 이게 신탁재산의 전부예요. 취득세는 누가 낸다? 위탁자. 재산세는 누가 낸다? 수탁자.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나오고 재산세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신탁재산. 그래서 거기다 써놓을 때는 10번 신탁재산 옆에 땡땡하고 뭐라고 써주면 되죠? 위탁자.
거기까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지문에 힌트가 다 나오니까 그거 찾는 연습만 잘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납세지. 납세지는 무조건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건이 있는 곳 동그라미 치죠. 어디라고 그랬죠? 소재지. 따라해봐요. 소재지.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시기 요거죠. 8번째인데 요게 취득시기는 뭐냐 하면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 취득시기는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되느냐,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되느냐. 요거는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때 요게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핑계김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라해봐요. 취득시기. 자, 요겁니다. 취득시기는 유상승계 돈 주고 사왔을 때 원칙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시험에는 개인간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개인끼리면 뭘 작성해 주죠? 계약서 작성하죠. 누가 작성해 주죠? 누가? 공인중개사. 그럼 세법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언제가 취득일이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개인 간에 언제를 취득일로 보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되죠? 60일.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어요. 불분명해. 이런 경우 실무에서 있어요, 없어요? 상식의 상식, 세법이 아니고 저거 안 쓰면 막 사기라고 난리치죠. 따라서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니까 나오는 거지 실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 얼마는 몇 월 며칠에 주기로 한다. 이게 안 써 있어. 안 써 있으면 추산을 해야 돼. 추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우리가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다 날짜 물어보면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잔금 치른 걸로 한다는 것.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외로 객관적으로 그 날짜가 입증된다. 객관적으로 날짜가 입증이 되면 계약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땐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실제로 준 날이야. 취득세는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사실상 잔금일이다 그랬으면은 날짜가 노출됐을 때. 자, 국가로부터 샀어요. 국가로부터 땅을 샀다. 그럼 잔금을 언제 치렀나? 잔금을 언제 치렀나?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야. 계약서 볼 필요 없어요. 또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 세관 통과하겠죠. 언제 돈 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날이 취득일이야. 그 다음 공매, 경매가 나오죠. 공매, 경매다 그러면 낙찰받은 대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입금시켰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날이 취득일이야. 계약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공매, 경매 해봤으면 아시겠지만은 계약서 써요? 입찰 그것만 서류 넣고서 낙찰받으면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계약서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 같이 공부해야 돼요. 판결문. 판결문은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몇 월 며칠까지 1억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에 날짜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야. 또 5억을 주기로 한다. 그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판결문에 있는 날짜 취득일, 판결문에 나온 금액 취득가액. 요거랑 같은 게 장부죠.
장부는 누가 작성한다? 법인이. 법인은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겠죠. 그 날짜가 취득일이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얘가 나와요. 법인이냐 내가 개인이냐 이거예요. 취득한 사람이 개인이다. 그럼 계약서 부르는 거야. 취득한 사람이 법인이야. 그럼 어디 있는 거? 장부에 있는 거. 이게 시험의 포인트, 난이도 상이에요. 요게 나왔다. 취득세가 나오면 꼭 개인이란 말이 어디 숨어 있어. 법인은 법인이란 말이 있고, 요걸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아주 간단해요.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국수 공판장이다. 무조건 날짜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계약상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항상 그 중에 어떤 날? 그렇죠. 그래서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등기일, 등록이라고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빠른 날. 항상 날짜는 여러 개 있으면 빠른 날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자 봐요.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아 있다? 당황하지 말고. 더워. 아니 여러분이 중개사가 됐어. 계약서 써줘. 잔금란에 빈칸으로 하고서 계약서 써요? 아니잖아. 그런데 이건 시험 문제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잔금이라고 등기라고 비교하면은 어느 게 빨라요? 그건 이해 가요? 잔금일이 얘보다 빠르니까 얘가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계약서의 잔금처럼. 그럼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우리가 잔금일이 빠르죠? 내래. 물 갖고 왔지? 내가 여러분들 출제 법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계약서 쓰면서 잔금일이 명시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또 있다래. 덥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서 쓰면 잔금일이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니까 낸다는 얘기야. 또 잔금일, 자 계약서 써. 계약금 줘, 중도금 줘, 잔금 줘, 그 다음 등기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평상시에 당연한 원칙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 잔금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거야. 그럼 잔금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렇죠.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기는 있어요. 친한 사람끼리는 잔금 치를 능력이 없으면은 미리 등기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상식적인 건 여러분이 아니니까 시험 문제 안 내고. 제 말뜻 이해 가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딱 맞아. 자, 지급일 이전에 등기. 얘가 먼저 됐구나. 그럼 요 날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항상 잔금일 이후에 등기하는 거니까. 이해 가셔요? 그래서 항상 날짜가 나올 때는 항상 둘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요번에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막 요즘 이슈가 되는 어느 단체 누가 있는데, 당선인이 있는데, 나 이 2억짜리 경매 당첨됐어요. 현금으로 2억 얼마 줬어요.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해명을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먼저 살던 집 팔고서 그 돈 갖고 경매 참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의원이 제시했죠. 날짜를 보니까 경매 대금일 이후에 집을 파는 거다. 괜히 얘기했어. 그럼 배웠으니까 그게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취득일. 빠른 날이 된다 이게야. 경매를 받아서 낙찰받았으면 이 날이 취득일인데 그 대금은 이후에 집 팔아서 된 거라.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면 다 걸리면 부동산이야. 그죠? 높은 사람들 걸리면 다 부동산이야. 그리고 다 이런 얘기하면 욕 먹겠지만 욕 한번 먹겠습니다. 다 남자보단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더 나쁘게 얘기했죠. 욕 먹을 작정을 합시다. 여자 때문에 남자들이 낙마된 경우가 거의 다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곧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하더라. 남자는 명예, 여자는 뒷바라지 하려고 돈 마련해야 되고. 거의 모든 추세를 보면 다 그래요. 낙마되면 부동산이야. 부동산이고 거기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호구날 나오고. 그런 다음에 꼭 나는 잘 모른다,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넣어넘기면 여자도 죽고 남자도 낙마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죠. 가장 큰 흠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은 제발 몸조심 잘하라고. 왜? 남편의 앞길이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내조 잘하는 게 난 마무리가 안 된다. 조금 덜 먹고 마무리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관례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투자해서 번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뒷바라지에서 남자가 출세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던 게 뭐 우리나라 여태까지의 관행이 되겠죠. 요거는 앞으로도 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게 좋지, 우리 그 인간이 10년 뒤에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막 저질러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10년 뒤에 남자분이 줄을 잘 서가지고서 어떤 연줄이 생겨서 갔을 때는 그걸 숨기기에 급급한 거죠. 근데 다른 팀에서는 그걸 우리가 파헤치고 결국은 욕먹고 가정 박탄되고 둘 다 시골에 내려가 살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항상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되더라.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죠. 유상승계 매매죠. 1번 국수공판장 어디가 됩니까? 시작.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반괄호 2번 1번 이외의 거래는 괄호 안에 동그라미 개인간. 개인간이 나오면 뭘 인정한다고 그랬죠?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그런데 3번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불분명하면은 추정하라고 그랬죠?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 그 다음 등기 등록이 빠르면 언제가 되죠? 등기일, 등록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부가 나왔네요. 연부다 그랬으면 할부예요. 할부는 뭡니까? 요거죠.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10년 할부로 샀다. 그럼 할부 계약서 써야 되겠죠. 할부 계약서 쓸 때는 자 10억의 취득세를 한 번 내는 게 아니죠. 10년이면 몇 번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1년에 1억짜리들 10번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쓰이죠. 자, 할부 금액, 연부 금액은 1억이다. 요거는 매년 5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약정을 했단 얘기죠. 그럼 세법은 약속한 건 인정을 안 해요. 왜? 실제로 준 돈만 인정하고 실제로 준 날만 인정하는 거죠. 요거 이따 또 나옵니다. 자, 1억인데 2020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7천만 원만 줬다. 그럼 요게 취득가액이야. 7천만 원 갖고 취득세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5월 5일 날 약정을 했지만 돈이 없어 6월 6일 날 지급했다. 그럼 요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 시기는 계약상이 아니라 뭐가 된다? 사실상 지급일. 취득가액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뭐가 된다? 사실상 지급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상식이에요. 할부계약서 내용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준 날, 실제로 준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해서 연부는 언제가 되죠? 사실상 연부금, 할부금이죠.
지급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무상, 상속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 언제가 되죠? 계약일.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오른쪽에 건축, 건축이 나와 있는데 건축까지만 하고 쉽게요. 자, 1번 원칙 요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요, 취득세에선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건축이다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자가건축,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 짓냐 허가 없이 짓느냐 요거죠. 자, 요거 상식.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어, 상가 건물을 지어요.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준공검사 떨어져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줍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요 날이 취득일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원칙만 공부하면 돼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다. 요게 7월 7일이다 요 날. 그런데 5월 5일 날, 야, 나 어디 갈 데 없어, 임시 좀 사용 좀 하자, 임시 승인서. 그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얘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3월 3일 날, 야, 내 건데 뭐 승인받아, 그냥 들어가 쓸래.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틀리게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어. 원칙만 알면 돼.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시작. 사용 승인서. 그럼 요거 다음에 뭐 임시 승인, 사용일 할 것 없어. 여러 개가 나오면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허가를 안 받았다. 이건 너무 쉬워요. 허가 안 받았다. 허가 안 받으면 승인받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허가를 안 받은 거니까. 그럼 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사용일이 되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지목 변경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